예. 올해 주식시장은 통수랑 복고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뒤통수를 세게 맞아갖고 지금도 얼얼한데요. 뭐 다른 투자자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죠. 그래서 작년 여름에 이제 파월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일시적, 물가 상승이 이제 일시적이라고 보고 그때 이미 2%를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2%가 적정하고 우리 요 정도 되면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1년 후에 이제 미국 물가 상승률이 이제 9%를 찍죠. 2022년 6월에. 그래서 그 정책 변화가 너무 빨랐고 그래서 긴축이 너무 속도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가장 위험 자산 중에 하나인 이제 주식과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코인도 이제 큰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일으킨 그런 어떤 그 연준의 뒤통수,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뒤통수가 나오는데 이제 대주주의 그 주식 매도는 이제 고점 신호인데 이번에도 믿었죠. 뭐 이번에만 팔고 다음엔 안 팔겠다고 했는데 역시 최근에도 5조 원어치나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어떤 일반 기업과 비슷한 행보, 오너들이 그런 비슷한 행보, 그리고 빅테크들이 그렸던 그런 비전들이 현실로 그렇게 빨리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이제 현재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되고 평가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업들의 뒤통수가 있었고, 국내 기업들은 이제 변동성을 이용해서 오너들이 자신들의 그 지분율을 상승하는 계기로 하면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정신없이 일으켰죠. 그래서 뭐 여러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도 사실 LG 화학에서 나온 회사거든요. 만약에 LG 화학에 그 LG 엔솔이 있었으면 세계에서 어디에 내놔도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그 회사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했죠. LG 화학 주주들은 LG 엔솔 주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뒤통수가 있었고, 그다음 뭐 정신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주식시장 어느새 주식시장의 이제 시가총액 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그대로지만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내려가고 빅 오일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인수한 뭐 쉐브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계 최대 에너지 회사인 이제 엑소모빌이 시가총액이 어느새 탑 10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엔비디아나 메타나 이런 주식들은 순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의 시가총액표를 보는 것 같은 1980년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 복고 이런 시대의 빠른 흐름에 정하지 못했다면 상당히 지금 수익률이 안 좋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게 좀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올해를 잘 정리 연말 정산을 해서 잘 환급을 받았고 내년에는 좀 잘 해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것 같습니다. 빅테크가 아닌 빅 오일의 시대, 이건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지. 네, 빅 오일의 시대는 왜 복고에 맞는 키워드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제 애플의 자리가 사실은 엑소모빌의 자리였거든요. 사람들은 절대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엑소모빌이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아람코가 있었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새 순이익을 보면 지금 엑소모빌과 애플의 순이익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엑소모빌, 그러니까 빅오일들의 사실 시가총액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예탁결제원에 들어가서 서학개미들의 보유 종목을 보면 엑소모빌 쉐보니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 다 보고 왔는데요. 그 50위권에 있는 그 수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애플, 메타, 구글 뭐 단 한 종목도 플러스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에 에너지 주식이 있었다면 워렌 버핏처럼요. 워렌 버핏은 애플이 40%를 갖고 있지만 쉐브론이나 이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률이 결국 올해 플러스로 나거든요. 그래서 빅오일의 시대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플레 시대에 저 같은 경우도 대출 이자를 줄이고 뭘 줄이고 뭐 소비를 줄이고 하는 와중에도 주유소에는 가더라고요. 제가 그 가격에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빅오일의 시대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네네네. 되겠습니까? 통수라는 말이 표준어인가요? 저는 그 키워드로 통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통수를 굳이 보통 우리가 뒤통수 얘기하는데 왜 통수라고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보통 이제 뒤통수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앞통수까지 때리더라고요. 그냥 아, 주주들이 뻔히 보고 앞통수. 있는데 예, 앞뒤를 그냥 해서 앞뒤로 삭제해서 그럼 눈 뜨고 코베 눈 간다 예, 뭐 눈 이런 뜨고 이런 거의 뜻인가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통수군요. 통수라고. 아, 앞뒤 통수인데 예. 예. 앞뒤 통수를 합쳐서 이렇게 줄여서 통수라고. 네네네. 그럼 올해 그렇게 통수를 많이 때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일반 주주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 같고요. 기업의 LG 모랄 문제네요. 모럴 해저드죠. 어.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오너들 만약에 이제 뭐 제가 엠플로이에서 썼지만 음. LG화학이 LG 엔솔로 그렇게 분할을 했고요. SK 같은 경우는 텔레콤이랑 뭐 다른 기업으로 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SK도 많이 분할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이제 그 최태원 회장과 그 최창원 부회장의 음. 그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와중에서 일반 주주들은 철저하게 소외가 됐죠. 아하. 그래서 앞통수를 제대로 때린 계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MZ 세대들은 지금 나오는 포털 사이트 기업들 그래서 거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직원들을 잘 챙기고 그리고 되게 선도 문화를 한다는데 도리어 지금 최근에 크크 이응 기업들은 지금 제가 지금 최근에 방금 전 제 친구가 얘기했는데 마이너스 68%, 아, 60%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다시 그쪽 원상 복귀 회복이 가능한지 또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아니면 네이버가 더 좋은지 그냥 얘기하면 네이버가 좋은지 카카오가 더 좋은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제 부서의 직원 중 한 분이 크크오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 200% 수익률을 봤거든요. 굉장히 중장기 투자자로서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마이너스 돌아서는 걸 보고 와. 한국 기업은 정말 중장기 투자이니까 진짜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근데 결국 이 회계 재무제표는 다 나오는 거니까 뭐 단순하더라고요. 일단 직원들에게 좋은 회사. 우리 필진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이나무 교수가 얘기한 좋은 기업, 나쁜 기업 있잖아요. 직원한테는 좋은 기업이지만 주주한테는 나쁜 기업인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그래서 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하이닉스에 있는데 굉장히 월급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침체 와중이지만 그 반도체 기업들이 먼저 월급을 올리고요. 그 와중에 네이버, 카카오도 경쟁적으로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회사들이 가는 같은 이자 이과 쪽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재들 잡기 위해서 인건비를 확 올리다 보니까 주주들한테 배당할 몫이 거의 없는 거죠. 주주가 무섭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뭐 금방 팔겠지. 저 사람들 뭐 평생 주주도 아닌데 이런 기업들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원상 회복 될까요? 다시 아까 올라갈까요? 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반토막이 나면 주가가 원상 복귀되려면 2배 이상 올라야 되는 거죠. 50% 빠지면. 그렇죠. 100에서 50이 됐다 50이 됐다. 그렇죠. 그러면 뭐 테슬라가 이제 10배 올랐을 때 순이익이 10배 증가하거든요. 이제 정확한 공식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순이익이 그렇게 해서 주주까지 챙기면서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나마 네이버, 카카오에서 고르라고 하면 네이버는 이제 해외 진출을 많이 해서 해외에서 이제 뭔가 파일을 키우는 것 같고 카카오는 여전히 이제 내수 위주니까 굳이 가능성은 네이버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집중 투자 아까 얘기하신 집중 투자, 분산 투자 도대체 어떤 것이 정답인가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99년도부터 사회생활했는데 이제 99년도 입사를 이제 증권회사에 했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엑셀로 계산해 보니까 제 돈이 한 2억 5천 정도 깨졌더라고요. 2억 다 5천 같이 정도 깨졌- 주식 투자로 2억 5천이 예, 깨졌다는 예, 예. 거죠. 이거 지금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일단 다 같이 슬퍼하고. 뭐 그때는 증권사들이 월급 많이 줬으니까 그 월급 그대로 다 없어졌다고 보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집중 투자 그러니까 제가 반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기 때는 제 포트폴리오가 지나치게 분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나빴고 하락기 때는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익률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돈을 불리려면 집중 투자라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만 자산을 많이 크게 키워야겠다 그러면 집중 투자 맞고 워렌 버핏처럼 100조 정도 되는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음. 예, 그렇게. 그래서 자산을 지키려면 분산 투자고요. 자산을 그러니까 불리려면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죠.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식 투자 패턴이 처음에는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하죠. 삼성전자 시작을 했는데 조금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들죠. 그럼 이제 약간 분산으로 가는 거예요. 뭐 SK도 샀다가 뭐 포스코도 샀다가 이렇게 분산을 했다가 아까 저기 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조금씩 그 종목들을 줄이고 그 수익률을 이제 유지 내지는 욕심이 나면서 약간 이제 우리가 이름 모를 이제 잡주라고. 코스닥 그렇죠. 잡주 코스닥 시장으로도 가고 잡주로도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도 또 약간 이렇게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되면 특정 종목에 이제 몰빵을 하게 되고 근데 몰빵을 하게 되면 그 주가 또 해필 작전주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도박을 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고스톱판에서 돈을 조금 따다가 나중에 섰다로 가죠. 섰다로 가거나 뭐 포카로 가면서 베팅 규모가 커지면서 나중에 손실을 보게 되는 이런 패턴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식시장이 특히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폭락을 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코인도 역시도 사실 있습니다. 예예 코인은 더 있습니다. 심하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다가 이제 잡주로 가셨다가 이제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더 코인. 마지막 그다음에 코인으로 가죠. 이게 진짜 중요한 패턴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문 기자도 본인의 경험이지만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손동욱 기자님은 네. 주식하시나요? 네, 저도 주식하죠. 주식하시나요? 네. 어떠셨나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어. 저도 뭐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주는 손을 안 댔어요. 늦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엄청 이제 우리나라의 장기 미래 산업이라고 했던 엔터테인먼트의 모 주식에 손을 댔는데 아하. 이제 많이 먹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선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200% 올라갔던 그런 것처럼 이제 꽤 많이 먹었는데 이제 정말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려면은 이제 이거밖에 없다 해가지고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뭐 입대했죠. BTS 진 해가지고 이거 하더니 떨어지더니 이게 막 다시 원금을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거를 던졌는데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비슷한 걸로 이제 증권부도 있었고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거 하다가 그냥 증권 전문가이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왜 장기 투자가 안 되냐? 그분은 매일 장기 투자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때 반론이 우리는 미국이 아니다. 가다 보면은 그냥 망한다 이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그런 주식을 어떻게 골라내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뒤로 약간 지금 주식을 하고 있지만 되게 저는 그만한 센스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되게 잃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되게 소액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주린이로서 장기 투자의 기간을 네. 얼만큼 가져가야 돼요? 진짜 10년, 15년, 우리나라- 20년을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한 5년? 5년이면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15년, 20년까지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 게 장기 투자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전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진짜로 올해 좀 물려줄 생각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엔 지금 한 주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정말 이 끝까지 갈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을 국적에 상관없이 찾아야 된다고 보고 그거는 자기만의 그 가치관 철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절대 안 파는. 어쩔 수 만약에 없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약간 그 기업을 선정할 때 그런 약간 철학이 있는 기업들을 찾거든요. 실제로 보유하고 있고 그런 종목들은 저는 망하기 직전으로 가도 안 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그 투자자분들이 그런 식의 어떤 자기만의 그걸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주식만 안 팔았더라고요, 제가. 그 주식만 뿌라쓰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결국에는 장기 투자가 답이긴 답인데 자기에게 맞는 장기 투자를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 그래서 M+를 구독하면서 계속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공부하고 있는 와중이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기자님들 계속 말씀하실 때 M+ 홍보 계속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제가
PD로서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모풍력주 제가 그때 아.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풍력주 네네네. 했는데 제가 최저점을 뚫고 이렇게 인내해서 뚫고 올라왔는데 저 네. 관심 없다. 최근에 딱 봤는데 음. 마이너스 원래 마이너스 한 40% 50%까지 갔는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 마이너스 3%가 돼 있는 거예요. 아. 어. 아주 갈등을 했습니다. 이걸 빼야 어. 되는 건가? 안 빼야 되는 건가? 음. 아니면 더 버텼다가 올라가야 되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뺐어요. 다 아. 뺐어요. 지금 한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내려가고 저점을 있죠. 내려가고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일반적인 주린이들은 엄청 갈등하거든요. 네네. 갈등하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되게. 그 뭐 훌륭하신 뭐 재테크 선배들이나 뭐 지금 전문가 분들이나 뭐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주식을 왜 샀는지를 끊임없이 메모하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이 달라졌다면 시기에 상관없이 파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번 팔 때 보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3% 마이너스 3%대 판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손절매 그거는 용어일 뿐이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고민을 해보고 이게 중장기 보유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통수 아까 얘기했을 때 한 가지 얘기하는 게 ESG의 통수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발전할 거라는 착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술이라는 게 보잘것없는 거야. 결국 자연을 가공해서 그걸 통해서 편리한 생활을 하고 발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발전하고. 근데 ESG라는 거는 그 미국과 유럽이 어느 순간 발전해 놓고 니네 이제 석탄 떼지 마. 중국, 인도한테 그걸 강요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속셈이 숨겨져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풍력이 뭔가를 대체할 거야. 뭐 태양열 같이. 저는 중장기로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그냥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어떤 게 가장 효율이 높은 건 원자력이에요. 그 다음에 석유, 석탄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사람은 결국에는 급하면 효율이 높은 거에 갈 수밖에 없어. 지금 한전 사태도 보잖아요. 결국 전기료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20조 적자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은 원대한 꿈, 먼 꿈은 땡겨서 지금 성장주들이 그렇게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지금 하락했잖아요. 아직도 그 주식이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너무나 먼 미래의 꿈을 갖다가 끌어다 썼기 때문에. 그리고 거시에서 말씀하신 금리를 높이는 과정에서 할인율이 점점 세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가치주로 다시 와야 되고, 만약에 그런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저는 그게 우리가 안다는 착각도 되게 위험한 게, 우리가 어떤 그런 신재생이나 ESG를 안다는 착각,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착각이거든요. 결국 자연을 근데 사실 그 현상에 깊숙하게 들어오면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정말 제가 집에 무슨 태양광 판넬을 지금 깔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다, 그 정도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쪽에 대한 투자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결과적으로 우리 잘 파신 거네요. 잘 결론적으로 잘 팔았다고 잘 생각해요. 거죠.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이너스 3%가 정말 저 깜짝 조금만 놀랐어요. 기다리면 플러스 10% 그러면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눈을 의심했었어요. 이게 분명히 마이너스 60%야 되는데 마이너스 3%? 이게 뭐가 오류가 생겼나? 그래서 들어갔더니 딱 그래가지고 지금이다. 다 던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많은 주린이들과 주식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질문일 것 같아요. 다 안 좋다고 할 때가 기회냐, 아니면 피가 낭자할 때가 기회냐? 이건 어떻게 정말 어려워. 생각하시는지. 정말 사전에 그때 질문 주문할 때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작년에 이맘때로 돌아가면 올해 예상을 전부 다 장밋빛으로 예상했거든요. 올해는 무조건 좋다. 도대체 안 좋은 점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금리도 안정돼 있었고, 이 물가라는 거는 또 별로 저기 없었고, 빅테크들은 엄청난 기술들을 선보일 것 같고, 앞으로는 모든 차들이 막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될 것 같고, 이제 막 탄소는 줄어들 것 같고, 장밋빛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최악인 구간은 없었잖아요. 주식이랑 채권이 동시에 하락하는. 그런 거 봤을 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올해는 전부 다 내년을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단 한 명도 좋게 얘기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수많은 전문가들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나쁘게 얘기해야지 뭔가 근거가 많이 있으니까, 지금 쌓아둔 근거가 많으니까.
근데 저는 그 우리 노 선배랑 얘기할 때도 그러거든요. 그 흰 눈이 있는데 거기에 노루가 한 마리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발자국을 봤을 때 이쪽 방에 그러면 100% 이쪽 방으로 갈 것 같지만 먹이가 이쪽에서 생겼거나 뭔가 뭐 사자나 뭐 표범이 나타났을 때 피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행로가 바뀌잖아요.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뭐 이제 걸어온 길만 보고 아 이 방향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기술적 분석도 사실 그런 건데 저는 그래서 보면 내년에는 예측 불허지만 더 이상 나빠할 구간은 없지 않을까 생각돼요. 물론 이제 재테크 쪽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보다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어차피 자산을 불릴 목적이라면 부정적이 돼서는 이 시장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꾸준히 좀 분할 매수해서 기회를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너무나 편하다. 오늘 아침에 유튜브 보고 그러는데 그 IBK 있던 분인데 이종우 센터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해라. 그래서 뭐 이것을 해라 이렇게 낚시 제목 많이 걸어놓죠 유튜브에. 딱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예금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 가장 좀 역설적인 게 사람들이 이제 전망을 누가 가장 잘할 것인가, 전망을 누가 가장 많은 정보, 경제적인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누가 가장 정보를 그러니까 전망을 잘할 것인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은 미 연준 의장이죠.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금 제롬 파월이라는 분, 그분이 가장 전망을 잘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물론 그분의 능력도 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정보의 양도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이 작년 이맘때 정확히 뭐라 그랬냐면 작년 이맘때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없을 거다.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일시적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올해 이제 아까 9% 뭐 10% 육박하는 물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가장 전망을 잘못한 사람은 제롬 파월 의장이고요. 가장 투자자들한테 해를 미쳤던 사람도 역시 제롬 파월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전망과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그런 전망을 자기가 활용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책임 이런 것도 좀 강조가 돼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게 올해 2022년 재테크 시장을 보는 어떤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